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요새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말을 시작하는 것도 대화를 이끌어갈 수 없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질문은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같아요. 이 친구 같으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고 좀 내성적이거나 좀 말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두려움이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각자 자기만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좀 바꾸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있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제 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문제로 이끌고 있어요. 나는 말이 없으니까 걱정스럽다. 대화하기가 두렵다. 이게 이제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몰아가기 시작하면 더 두려워지고 말하기가 더 두려워지고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더 두려워지고 또 그런 말을 해야 돼.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좋게 해야 돼. 왕따가 되면 안 돼. 홀로 있으면 안 돼. 막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제잘제잘 거리고 그래야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과도하게 믿기 시작하면 내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꾸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찾아서 막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라도 친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집단에서 또래 집단에서 뭔가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감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못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을 그렇게 내가 사람들과 자꾸 친해져야 돼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럴 뿐이죠. 원래 학교에는 조용한 친구도 있고 시끄러운 친구도 있는 거죠. 그럼 조용한 친구는 조용해서 쟤 뭐지? 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친구는 또 너무 시끄럽다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특히나 학생들은 더 하겠죠. 학창 시절에서 그 또래 집단에서의 그 입지, 위치 그런 게 되게 이제 심각하다고 느끼겠죠. 그게 이제 전부 다 생각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것을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중생들의 특징은 딱 기준점을 정해요. 내 바깥에 저 사람 우리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저 친구, 가장 성격도 좋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은 저 친구, 저렇게 살면 정상이고 나같이 살면 비정상이야. 이렇게 이제 정한단 말이죠. 근데 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어떤 친구 하나를 정해놓고는 저 친구보다 못하고 저런 평균보다 못하니까 나는 못났다. 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섣부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해석을 믿고 그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죠. 조용한 건 조용한 거대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거예요. 말이 많아야만 좋거나 말이 없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건 말이 많은 거고 말이 적은 건 말이 적은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젊은 보살님이 절에 나오는 보살님이 절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살면서 한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인데 유치원 때 아예 말을 거의 안 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 집에서는 하는데 밖에 나가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또래 친구들 이렇게 유치원에서 놀 때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놀 때 말을 안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쟤는 말을 못해, 말 원래 안 해,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명절 때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면서 인사 다니고 이럴 때 보면 그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을 한대요. 나는 얘 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애가 응리하고 우는 소리 외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집에서는 얘 말 잘해요. 그런데 왜 난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지?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병원 가봐라. 집안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얘기를 잘하고 지 오빠하고는 얘기를 잘하고 잘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거 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고 얘가 잘못되면 어쩌나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애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막 병원도 다 알아보고 막 얘를 말을 하도록 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막 다 써봤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하라고 은근한 술책을 쓰면 쓸수록 이 아이는 더 입을 닫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내가 잔뜩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도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해석하게 된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까지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친한 사람들과는 얘기를 하고 또 유치원에서도 아주 친한 친구들 몇 명과는 얘기를 하고 이런다면 그거를 좀 바라봐주고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하고 문제 삼고 왜 너 이래? 왜 너 저래?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자꾸 아이를 닥달하지 말고 괜찮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문제 삼지 않고 판단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혜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편견 어린 시선, 잘잘못의 시선, 분별의 시선, 저들은 저런데 너는 왜 이러니? 하고 비교하는 시선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똑같이 판단 분별로서 바라본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인 아이일지라도 그 시선 때문에 문제가 되기가 쉬워요. 정상인 사람을 몇몇 사람이 너 그거 문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멀쩡한 어른도 내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 얘기할 때는 금감인가 난 안 그래 이러다가도 한 서너 명이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 고민에 빠진다니까요. 어른들도 살쪘어 하면 처음에는 내가 뭔 살을 쪄 하다가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연세 드신 보살님들도 다시 돌아와서요 삶의 모든 문제는 딱 요것과 같아요. 지금 자신의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허락해 줘야 돼요. 자신의 단점이라고 느끼는 많은 부분들 그거를 단점이라고 가볍게 느끼고 그걸 좀 바꿔볼까 하고 가볍게 마음을 낼 수는 있죠.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마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여기게 되면 더 두려워져서 더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안 되는데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어렵게 정말 벌벌벌 떨면서 친구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도. 근데 얘가 약간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말을 걸면 그 말도 되게 부드럽지 자연스럽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듣는 사람도 얘 뭐지? 요즘 젊은 친구들 스타일 얘 뭐지? 얘 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떨면 이 반응하는 사람도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도 약간 뚝딱거리는 반응을 하겠죠? 상대방도?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남들은 자연스럽게 말 걸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부자연스럽게 말 거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부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문제야. 그러면서 더 두려워져요. 말 걸기가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입을 확 닫게 돼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그 보살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 어느 큰 부대 무슨 낙성법회라는데 거기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 걸 보고는 법회 끝나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걔 유치원 막 초등학교 막 올라갈 때 그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 때문에 그때 스님한테 얘기하고 그 들은 게 되게 도움이 됐었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문제 삼는 거겠구나 하고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니 맞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네, 이거 문제 없잖아, 뭐 밥을 못 먹나, 집에서 말을 하면 대화를 안 하나,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괜히 문제라고, 남들 말 듣고 문제라고 막 삼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괜찮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걸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괜찮다 하고, 남들이 그래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셔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겠다라고 그냥 스스로들도 그냥 굳게 믿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바뀌진 않더래요. 그러나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한 3, 4학년이 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요? 친구들하고 인기도 많은데? 친구들하고 얘기 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느 학년이 딱 되면서부터 갑자기 선생님도 얘를 뭐 예뻐하고 친구들도 예뻐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애가 좀 점잖고 하니까 더 인기가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발랄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비슷하거든요. 우리 특성들이 있어요. 그 나이 때마다 저마다 가지는 남들과 다른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얘가 다른 애들보다 부족한가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모자란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그 때가 지나면 누구나 삶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더 크게 뭔가 잘못된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스님 그렇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라고 여겨서 아이한테 너 지금 문제야, 너 지금 병이야, 그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해서 자꾸 억지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생각이 아이를 더 큰 문제인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어쩌면 그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죠.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죠? 왜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평균 이상으로 살아야 되죠? 이 아이의 어떤 특징적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쁜 것을 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성적도 남들과 비슷해야 되고 성격도 비슷해야 되고 대화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신과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통. 근데 부모님들이 그 부분 때문에 어릴 때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아이에게도 발견하니까 더 발끈하고 더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치유가 돼야 자녀들도 치유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치유가 될까요? 그걸 직면해야 돼요. 내가 그 트라우마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도 떨고 있구나, 지금도 이런 문제만 생기면 내가 쪼그라들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래 나 이렇게 먹도록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충격적이야, 나 스스로가 자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 이겨내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억압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삼으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욕하고 한탄하고 넌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쪼그라들고, 그게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 트라우마 이겨내지 못했어, 나 트라우마 이거 감당이 안 돼, 난 아직도 극복 못했어, 오케이 인정, 나 이거 인정 못해, 이거 극복 못했어. 극복 못한 사람이 자신이 극복 못했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벌써 반 이상 극복한 거예요. 자유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극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이 그 자기만의 어떤 문제에서 치유가 될 때 아이들도 치유를 시켜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남들과 비교 분별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그 중생심을 쫓아가지 않고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무엇이 지혜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지혜예요. 아이가 모양의 세계에서 남들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건 중생심으로 비교 분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왜? 그건 모양의 세계니까. 근원 첫 번째 자리에서 잘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고 못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사냐 못 사냐는 모양의 문제라니까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의 그 살아있음 자체, 존재 자체,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그 아이는 내가 문제구나 라고 사로잡히지 않아요. 아, 난 이렇게 허용되고 있구나. 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라는 자유로움, 내가 문제아가 아니구나. 자꾸 부모님이 자식을 문제인 것처럼 자꾸 닥달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문제구나라는 그런 상처가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문제예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와 함께 잘 수용하고 허용하면서 살아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들은 항상 분별의 방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마주하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문제 자체로 뛰어들 때 진정한 해결이 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집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곧 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곧 답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답이니까 어때요? 문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살아줘야 돼요. 그게 업이 해탈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업의 문제가 해소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해소되려고 나온 것은 해소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햇볕을 쐬주어야 돼요. 자꾸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말에 어디 아프면 자꾸 숨기지 말고 아프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이 나온다 하듯이,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걸 자꾸 숨기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싸워 이기려 할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커져버려요. 대상화되어서 둘로 쪼개져서 어마어마한 문제로 커져버려요. 숨기려 하면 할수록 숨겨질까요? 안 숨겨져요. 숨기려 하는 에너지가 그걸 더 크게 내면에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요. 억압하려 할수록 그건 억압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억압하는 게. 내가 그걸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망쳐지지 않아요. 더 큰 문제로 나를 쫓아와요. 그러니까 피하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허락한 채 바라봐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지관, 멈추고 분별, 판단, 해석을 멈추고 그냥 바라봐주는 것,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거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대서장에 나온 뜨거운 불길이 나를 괴롭힐 때, 집어삼킬 때 어떻게 도망쳐야 됩니까? 했더니 대예스님이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불길 옆에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그 불길이 뜨거워요. 그래도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게 피하는 거예요.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불과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불은 불이 뜨거운 줄 몰라요. 불은 나른 건 다 태워도 불 자기를 태워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그때 뜨거움이 더 이상 없어요. 그것과 하나 될 때. 이게 모든 삶의 문제를 뭐랄까?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길 같지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도망치거나 싸워 이기는 방식만 문제 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분별의 방식이에요. 취하거나 버리는 방식. 그 방식만이 올바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지금 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락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문제 해결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게 무슨 방식이야? 저래가지고 뭐가 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저래서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해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가장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쉽고요. 그래서 무위라고 해요. 무위법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볼 때 이건 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무슨 길이라 했냐? 길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길인데 진짜 길은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건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남들은 다 욕을 해요. 지혜로운 길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그 세계적으로 심리 상담 학 있잖아요. 심리학이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어마어마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막 문제 한 30문제, 50문제 풀면 여러분 그 MMPI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공황장애가 몇 점이 있는지, 뭐 우울증이 몇 점이 있는지, 무슨 뭐 온갖 정신 병리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게 어떤 정신적 병리적인 분야에서 점수가 높은지를 이게 체크하는 심리학에서 나온 기법에 이렇게 MMPI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장병들이 얘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 아이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MMPI를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MMPI 체크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수백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체크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이 막 짜증을 내요.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진단하는 온갖 방법들이 있어요. 심리학에. 그거 연구하느라고 몇십 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심리학의 흐름은요, 사람들이 무슨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거, 진단하는 연구였고요. 진단하고 나면 이제 진단했으니까 얘는 강박증 70점 뭐 이런 식으로 진단했단 말이에요. 우울증 뭐 80점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진단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정확히 불교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죠. 불교는 명과 색을 빼는 거거든요. 분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단법도 어떠냐면 남들 평균치를 봐서 평균치보다 높으면 이 사람은 병이야 이렇게 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명과 상 이름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병이야 라고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병을 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나름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중에도 군승으로 올라면 목사님들 같으면 한 800명 시험 봐서 한 30명 붙는다더라고요. 불교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세진 않지만 그 다 대학 나오고 나름 또 대학원도 다니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주로가.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 중에선 그래도 좀 나름 면접도 보고 참 뭐 반듯한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분들을 나름대로 선발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병들을 상담도 하고 심리치유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그런데다가 이분들 중에도 이제 장기 근무자라 그래서 단기로 이제 할 사람은 이제 장기 하고 싶어도 이제 단기를 내보내고 장기 하겠다는 사람은 그 중에도 좀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런데 그렇게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반듯한 목사 신부님들 많거든요. 스님들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 그 훌륭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이걸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체크하고 나서 우리가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반듯하다고 생각하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전부 다 무슨 병을 다 몇 점씩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야, 난 내가 멀쩡한 정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 있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라고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온갖 방법을 심리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심리 상담 이런 거에 100년 이상 이어져 온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학에서 그거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본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위를 하고 살았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그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기 쉬워졌다.
잠깐 단편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아도 더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문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전 세계적 심리학 흐름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지관이라는 이 수행을 만나가지고 하버드대 존 카바진과 또 그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몇몇 교수님들을 필두로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심리학, 심리치료에 도입을 시켰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 지관의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심리학이 그동안 100년 동안의 심리학의 흐름이 문제가 뭔지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진단하고 이거 문제라고 삼고 문제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문제를 더 키운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분별 없이 해석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던 거죠. 충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인 거죠. 전혀 다른 길인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면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길인 거죠. 이거를 심리학계에서 발견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해서 아, 우리의 문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 나왔던 게 긍정심리학 같은 거거든요. 부정적인 모습을, 문제인 모습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는 이 문제 몇 점, 이 문제 몇 점 해석을 없애려는 방식으로 가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아,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냥 문제 있구나 하고 그냥 바라봐 주자. 인정해 주자. 그리고 오히려 장점을 막 극대화시켜 주자. 그래서 그때 초기 단계에 나온 게 긍정심리학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뭔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는 돈도 안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박이.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이걸 좀 하는 방법을 할 수 없을까? 유의 조작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의 초기 단계가 긍정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들, 문제 있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걸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기를 살면서 긍정적인 거를 집중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제를 삼으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고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부정적인 걸 없애는 에너지로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걸 잠시 내버려 두고 긍정적인 걸 막 극대화시키기 시작했더니 긍정적인 걸 막 칭찬해주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해주고 막 바라봐주고 막 존중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들을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이 에너지로 막 에너지가 가니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내 에너지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약간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좀 있거나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진 않은데 나는 독특하다라는 이런 자아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뭔가 남들과 다른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혼자 이렇게 막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특한 성향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주로 우울증이나 남들 앞에서 소극적이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막 약간 좀 어둑어둑하고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독특한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창의력, 창조적인 에너지, 예술적인 감각 이런 놀라운 어떤 창의적인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혼자 있길 좋아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친구가 막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애가 이렇게 끄적이는데 봤더니 제 얼굴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이런 재주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이런 거 그렸어? 그랬더니 그냥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그림 그렸어요.
천재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강의하는 모습만 대충 보고 고개만 푹 숙이다 가끔 한 번씩 들더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술적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에 취직을 하면 놀라운 창조력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남들이 옛날에 욕했던 학교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는 와, 옛날엔 저렇게 쪼그리로 앉아있던 애가 저렇게 대단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죠. 좋은 방편의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발 나아가면 긍정심리학도 좋지만 긍정과 부정도 하나에 치우치는 거거든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정말 근원적인 방식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지혜와 자비의 방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법달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고 있어요. 법달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와서 묻는 거죠. 법달 스님이 개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언하대오하여 크게 깨닫고는 육조께 아뢰었다. 보세요. 법달 스님은 혼자서 법화경을 끊임없이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머리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같이 법화경을 별로 공부해 본 적도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지만 육조 스님은 마음을 깨달은 분이에요.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스님이 법화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법화경을 본인이 본 적이 없으니까 너가 법화경 읽어봐라.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해 줄게 해서 법화경을 막 읽는 걸 보고 아 그건 이런 뜻이다 하고 그건 이 마음을 얘기한다.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것이다. 이렇게 이 마음의 관점에서 관심석이라고 하죠. 본인이 깨달은 그 마음을 관하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 마음을 그러면서 그 법달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가 전부 다 불교 경전이 전부 다 본인의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해 준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달이라는 스님이 문득 언하대오 했단 말이에요. 언하대오는 언하, 말 끝에 대오, 크게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법달 스님이 계속해서 평생 법화경을 뭐 몇천 번을 독송했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는 독경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간경 또는 교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다가 수행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수행하다가 못 깨달았어요. 교학 공부하다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을 만나서 스승을 만나서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법문 끝에 깨달았어요. 이게 모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설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조 스님처럼 서원의 황금기 때 깨달았다 하는 모든 스님들은 제자들을 다 법문을 통해 깨닫겠죠. 언하대오 시켰어요. 부처님은 어땠습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말하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법문하신 분이에요. 일종식을 했다고 하는데 점심 먹은 이후에 제가자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고 왜? 공양을 제가자들이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양을 준 시주자들의 은혜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법을 설했어요. 오후 나절은. 그리고 이제 그 신자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가 됐을 때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법을 설하셨고 놀랍게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어났어요. 초기에 보면은 부처님 생애에 있는 온갖 사건들은요. 언제 일어났는지 부처님 몇 살쯤에 일어났는지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고 부처님이 이때 이러셨다 저러셨다 이런 정도만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걸 요즘 학자들이 이제 대충 이쯤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초기 단계 처음 깨달음을 얻자마자 오비글을 교화하고 60명의 제자들을 두고 이제 125명이 있는 가섭 사명제를 교화하고 또 마가다국에 가서 그 왕을 교화하고 하는 그 초기 교화하는 그 한 1, 2년 정도의 그 포교의 그
모습들은요, 시간적으로 아주 제대로 이렇게 아함경리가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 첫 초기 교화하는 그 때의 가르침을 상당히 뭐랄까 이제 오염되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초기 단계에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오비구에게 어떻게 설하셨고 60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하셨고 이런 하나하나의 법문을 설하신 장면들이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스님들이 초기에 깨달았다 하는 많은 스님들이요, 주로 2주 안에 깨달았어요. 처음 법문 듣다가 한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걸 처음에 저도 아함경리가에 공부할 때 이거 좀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이 제자들을 1대1로 눈을 쳐다보면서 데려다 놓고 작정하고 가르치면 2주 걸리겠어요? 그 생각 들거든요. 이거 2주 걸릴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 끝에 어마어마한 정진과 어마어마한 수행 끝에 한 1년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더니 1년 후에 막 꽉 막힌 수행을 하다가 빵 하고 터졌다. 이거 만들려면 2주가 안 돼요. 일단 빵 터지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만들게 하려면 그 체험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놀라운 체험은요, 인과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그런 결과가 일어나요. 그럼 그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이것과 비슷해요. 밥 먹는 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리 놀라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10일 동안 밥을 굶겨놨다가 굶긴 채로 10일째 돼서 밥을 딱 주면 밥이 막 감동 어마어마한 감정적인 막 감동이 동반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인과적인 거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여서 그걸 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 일어났던 그 감정적인 반응,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과 감정 같은 것들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감정적 체험이 쑥 내려가는 뭐 이런 정도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만큼 인과적인 그 조건을 갖추게 해야 돼요. 막 수행을 밀어붙이도록 한다든지 뭔가 막 확 막히게 밀어붙이는, 오랫동안 밀어붙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강렬하게 밀어붙이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가나선 같은 경우도 한 1, 2주만 해도 아주 제대로 된 스승이 딱 붙어서 하루 종일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조건을 꽉 막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확 만들어줘 버리면 한 1, 2주 안에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법문을 설하는 경우에는 그럼 조건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 버릴 때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험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이거란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수가 있지?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고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심심한 게 아닌데? 이런 정도의 뭔가 감은 한번 잡았으나 이걸 또 찾으려고 하면 또 못 찾겠고, 알려고 하면 모르겠고, 집에 가서 선명하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못 만들어내겠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면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 놓쳤다 같은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 다음 주 다시 가서 법문을 듣다 보면 하고 뭔가 모르게 또 감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그냥 유의 조작을 하지 않고 언하대오로서 부처님 방식으로, 또 초기 선사 스님들의 방식으로 법문을 듣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는 개념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 법문이 간절해지고 내가 누군지가 궁금해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데 화두가 들렸다는 생각도 없어요. 저절로 눈을 떴는데 도대체 뭘까? 스님이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것이라고 하고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탁 들어 보이면서 여기서 법문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푸는데 답은 없다고 하는데, 옛날 어떤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맨날 도가 뭐냐고 하면 들었는데, 생각으로는 답을 낼 수 없고 머리를 굴려서 답을 낼 수는 없는데 법문을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난 죽어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럴까 모르겠으니까 계속 이 직진심하는 법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효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본인의 인연 따라. 그 체험적 현상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한 번 어떻게 오든 한 번 내가 여기에 대한 일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뜻 본다는 표현을 써요. 일별, 언뜻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뭔가 확연한 체험적인 그 경험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확연한 체험으로 왔을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신심, 믿음이 굳건해져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는 되지만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체험을 찾아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어마어마한 체험이 없었다 보니까 뭔가 긴가민가 하는 느낌?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임의 길을 이제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닦아가야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상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체험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냥 언하대오의 스타일, 꾸준히 법문을 듣다가 그냥 문득 깨닫는 이것이 초기 선의 방식이었어요. 언하대오의 방식. 그리고 후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 그리고 간화선 이후에 시대가 지나오면서 정착된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그 화두를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밀어붙이는 조건, 콱 막히는 조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렇게 그걸 끝끝내 밀어붙이다가 거기서 한번 탁 놓여나는 방식을 선택한 수행법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간화선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좀 더 맞는지는 스스로의 어떤 근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근원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간절한 발심, 또 괴로움의 근원적인 해결에 대한 간절한 갈구, 갈증. 내가 이 공부는 반드시 해내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체의 모든 공부보다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삶의 문제, 일체 모든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일체 모든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이 있으면 어떤 수행법 속에서도 결국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서 사법을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